자, 우리 2단원 시작할 건데 어제 2단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어.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내가 간략하게 얘기했지. 엔탈피라는 거야. 그 엔탈피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반응을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변한다는 거지. 얘들아, 화학에서는 에너지가 많은 걸 좋아하니 적은 걸 좋아하니? 적은 걸 좋아하지. 그러면 적은 걸 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게 가는 방향이겠지. 어제 내가 자발적 반응이라는 표현을 살짝 이야기했어. 그리고 에너지가 많은 쪽으로 가는 건 얘들아 뭐지? 불안정한 거지. 그 불안정한 쪽으로 가는 건 뭐야? 비자발적 반응이었었고, 우리 화원에 혹시 이거 기억나니?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가 뭐였어? 중성 원자의 기체 상태에서 내가 얘를 뭘로 만드는 거지? 양이온 상태의 기체를 만들어서 전자를 떼울 때 필요했던 이 에너지가 바로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럼 봐보자. 원자라고 하는 거는 정전기적 인력이 있어. 누구랑? 원자핵과 전자 사이 정전기적 인력인데 이 인력을 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에너지를 주어버린 거야. 맞지? 그럼 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들뜬 상태가 되면 불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원래 다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지. 그 원래 다시 상태로 돌아가면 전자기파 형태가 바깥으로 방출되니까 이게 스펙트럼이 우리가 찍힐 수 있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래 상태로 스스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걸 우리가 자발적이라고 하고, 내가 안정했는데 불안정한 상태로 가는 거 우리가 비자발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도 자발적인 반응이 있고 비자발적인 반응인데 그게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가는 게 자발적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서 2단원 차츰차츰 시작해보자. 자, 2단원 보면은 우리 112페이지 보면 화학 반응과 에너지라고 써 있어. 그러면 화학 반응할 때는 우리가 무조건 에너지를 수반하는 거야. 여태까지 썼던 우리가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수반하지 않는데 지금부터는 에너지를 수반하면서 화학 반응식이 형성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개라는 거랑 주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우리 여태까지 너네가 과학을 하면서 많은 개들을 배웠어. 소화개, 그리고 인간개, 식물개, 호흡개, 곤충개, 이런 것들이 뭐지? 개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봐보자. 소화계 하나만 얘기하면 내 몸속에 있는 입부터 식도, 위, 안에 있는 내장기관들을 우리가 소화계라고 하지. 맞지? 그리고 소화계를 제외한 모든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위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우리 지구계를 봐보자. 지구계라고 한다는 거는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구계가 되고 이걸 제외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위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 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얘는 서라운딩이라고 얘기해.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고, 그냥 한 군림한 모임을 우리가 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거는, 우리는 화학을 하니까 이 화학 반응식 있지? 이 화학 반응식 자체가 바로 뭐가 되냐면 개가 되고, 얘를 주위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위가 될 거야. 자, 그럼 봐보자. 우리 개가 이제 화학 반응식에 있어서 A 플러스 B가 있었고, 얘가 AB를 만드는 화학 반응식이 있었는데, 우리 어제도 했지만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가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러지? 이거를 융해라고 하지. 그러면 융해 상태가 되면 얘들아, 융해열을 흡수할까 방출할까? 흡수하지. 왜 흡수하는 거야? 분자운동이 여기 있는 고체보다 액체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융해열을 흡수하는 거지. 그러면 융해열을 흡수하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주변은 낮아짐이 되는 거지. 맞지? 얘가 지금 열을 뺏어온 거잖아. 그러면 얘 자체를 우리가 개로 봐보자. 얘 자체를 개로 보면은 이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된 거야? 얘한테 뺏긴 거지. 얘가 흡수할 때. 맞지? 자, 그리고 반대로 우리 이쪽에서 리퀴드에서 우리가 솔리드로 하는 거 이거 뭐라 하지? 우리가 응고라고 하지. 그럼 응고 열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얘는 방출이 되는 거지. 내가 리퀴드에서 솔리드로 분자운동이 더 둔한 쪽으로 가버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열을 발산하겠지. 그럼 열을 발산하면 주변은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온도가 올라가서 핫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너네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 맞지?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고 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융해열 때는 열을 흡수해서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고, 그리고 응고열일 때는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높아진다는 걸 가지고서 이야기한 거야. 자, 그러면 이 화학 반응식도 똑같아. 만약에 얘가 주변의 온도를
열을 가져왔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가 높아졌을 때는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는 거고, 얘가 반대로 이쪽에 역반응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역반응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하는 건 열을 흡수했으면 이쪽으로 하는 건 열을 똑같이 방출하는 거겠지. 똑같이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는 높아지는 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열을 흡수하면 흡열 반응, 그리고 열을 발산하면 발열 반응으로 이야기할 거야. 자, 그러면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엔탈피라는 것부터 이야기하자. 자, 엔탈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라지 H로 나타내. 라지 H로 나타내고, 엔탈피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뭘로 생각하면 좋냐면 내부 에너지로 생각하면 좋아. 얘는 내부 에너지인데 봐보자. 너네 혹시 드래곤볼 만화 봤어? 드래곤볼? 여자애들은 안 본 애들도 있을 텐데, 드래곤볼을 보면은 그 스카우터라는 게 있어. 스카우터가 뭐냐면 왜 쪼개? 스카우터가 뭐냐면 안경이야. 안경인데 이제 안경이 이제 한쪽만 있어서 안경을 딱 하고서 내가 휴준이한테 딱 클릭을 했어. 그러면 휴준이 전투력이 나오는 거야. 내부 에너지지. 휴준이 전투력이 몇이야? 그러면 한 20 정도 되겠지. 맞지? 근데 내가 명은이한테 딱 전투력을 딱 측정했어. 근데 몇만이야. 전투력이 너무 강하면 펑! 얘가 막 터져. 얘는 뭐야? 얘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 측정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근데 이 엔탈피 같은 경우에는 스카우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를 측정할 수가 없어. 맞지? 그래서 이 엔탈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화량으로밖에 측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변화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에 있던 변화량에서 우리가 후에 있던 변화량을 빼버리면 얘가 지금 델타 엔탈피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이 엔탈피가 어떻게 측정되냐면 봐보자. 내가 이쪽이 전이었었고 이쪽이 후였었네. 그럼 전에서 후로 갔을 때 열을 방출했어. 그러면 내가 이 분자 자체의 에너지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얘 자체만은 또 에너지 측정할 수 없으니까 아까 우리 뭐였어?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갈 때 주변의 열을 방출하게 되면 저 자체가 지금 화학 반응식이 개가됐잖아. 그럼 방출했을 때 혹은 흡수했을 때 주변의 온도 변화로 우리가 열량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이걸 가지고서 내가 그래프를 살짝 그려볼게. 그래프를 그리면 봐보자. 여기가 엔탈피였어. 그럼 얘가 가지고 있던 내부 에너지인데 처음에 에너지가 낮았었고 나중에 갔을 때 에너지가 높아졌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걔가 에너지를 흡수한 거니 방출한 거니? 걔가 에너지를 흡수한 거지. 맞지? 걔가 에너지 흡수했으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흡열 반응이라고 이야기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 똑같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엔탈피 값이랑 나중에 가지고 있던 엔탈피 값이랑 달라졌어. 누가 더 높아 얘들아? 처음에 가지고 있던 게 더 높고 나중에 가지고 있던 게 더 낮아졌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흡열 반응이었네. 얘는 무슨 반응일까? 얘는 발열 반응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이 델타 엔탈피 값 가지고서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을 이야기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외워야 될 게 있어. 너네가 반생반이야. 반생반인데 이게 나중에 반생반이랑 또 뭐가 나올 거냐면 결반생이 나올 거야. 결합 에너지 크기를 반응 엔탈피로 우리가 나타내겠는데 일단은 반생반 하나만 놓고 하자. 이러면 다 외울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 델타 엔탈피 값이 우리가 반응 엔탈피야. 반응 엔탈피 값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는 이제 델타 H야. 혹시 너네 수학에서 시그마 배웠니 얘들아? 시그마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 총합을 이야기하는 거야. 시그마라고 하는 게.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 생성물의 엔탈피의 총합 그리고 마이너스 반응물의 엔탈피의 총합을 우리가 반응 엔탈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자, 그럼 봐보자. 우리 얘부터 봐보자. 얘부터 보면은 이쪽이 반응물이고 얘들아 이게 생성물이 되는 거지. 반응이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니까. 그리고 얘도 이쪽이 반응물이 되는 거고 이쪽이 생성물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보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 누가 더 높아? 흡열 반응에서? 생성물이 더 높지? 그러면 앞에 빼지는 값이 더 크고 이쪽 값이 더 작게지겠지. 맞아? 그러면 우리 델타 H 값이 빼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크게 되는 거지. 맞지? 델타 H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얘는 열을 흡수했다는 거야? 발산했다는 거야? 흡수. 얘는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델타 H 값이 0보다 작았다고 하면 봐보자. 그러면 뒤에 있는 값이 더 크게 되는 거지. 맞지? 뒤에 있는 값이 더 크게 된다면 봐보자.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네.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값이 되네. 그러면 열을 내가 바깥으로 방출한 얘는 발열 반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델타 H가 그냥 0보다 크다. 이러면 우리 무조건 흡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고, 델타 H가 0보다 작다면 얘는 무조건 발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뭘 했으니까? 반생반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맞지? 반생반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뭐야? 우리가 스카우트가 없기 때문에 델타 값을 측정한 반응 엔탈피 값은 뭐야? 총합. 생성물의 엔탈피의 지금 총합 마이너스 반응물의 엔탈피의 총합이었으니까 얘 값을 계산했을 때 흡열 반응이었으면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게 되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을 때 얘가 0보다 큰 거야. 아, 얘는 흡열 반응이구나. 맞지? 그리고 내가 작은 거에서 큰 거 뺀 게 발열 반응이잖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야. 어디서 나온 거야? 이 반생반 법칙에서 나왔는데, 자, 우리 아까 봤는데 얘들아, 흡열 반응하면 주변의 온도는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지? 맞지? 근데 델타 엔탈피 값은 지금 반응 엔탈피 값은 흡열 반응일 때 플러스가 됐지? 맞지? 근데 주변의 온도 값은 어떻게 됐어? 낮아지니까 얘는 반대부인 마이너스가 되겠지? 맞지? 자, 이번에 발열 반응했어. 발열 반응하면 주변의 온도는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높아지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지. 당연한 거지.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내부 에너지를 흡수했어. 누구에서? 주변에서 흡수한 거고, 그리고 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내부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한 게 되니까 서로 반대부호가 되겠지. 그럼 그 반대부호가 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주변은 우리가 뭘로 나타내면, 주인은 이제 우리가 Q 값으로 나타내서 얘는 열량 값으로 이야기할 거야. quantity of heat capacity가 되겠지, 얘는. 그러면 열량 값에서 왜 quantity, 양 값에서 라지 Q를 쓸 거야. 그러면 얘 값은, 봐보자. 여기 주인은 이제 누가 나타내는 거냐면 Q 값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Q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델타 H랑은 반대부호가 되는 우리가 공식도 같이 하나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우리 책을 봐보자. 책을 보면 여기 지금 발열 반응하고서 그림이 하나 더 나와있네. 그럼 나도 이 그림 같이 그리면, 책에 있는 그림을 같이 여기다 그려볼게. 발열 반응이면 이게 지금 개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할 거는 인간계, 지구계, 소화계, 순환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우리는 이 화학 반응식 자체를 개로 놓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화학 반응식이 바로 여기 동그라미가 되겠지. 맞지? 그럼 얘가 개가 지금 어떻게 했어?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겠지. 열을 흡수하면은 얘가 지금 열을 가져왔네. 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내부 엔탈피 값이 높아지게 되니까 주변의 Q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지. 왜냐면 흡열 반응이니까 델타 H가 0보다 크게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리고 얘를 봐보자. 얘를 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개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 바깥으로 방출하고 있지. 맞지? 그럼 바깥으로 방출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열량 값이 작아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주변의 열량이 높아지니까 아, Q 값은 0보다 커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델타 H 값은 0보다 작아진 거지. 왜냐면 반생반이기 때문에. 맞아? 그러면 생성물의 엔탈피의 총합이 반응물의 엔탈피의 총합보다 더 작기 때문에, 얘가 더 큰 거에서 빼지기 때문에 얘가 작아지고 얘가 커진다는 우리가 전체 반응열과 반응 엔탈피에 관련된 공식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책에 있는 그림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발열 반응의 이용 봐보자. 111페이지, 112페이지 밑에 보면, 자, 연료가 연소될 때,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야. 열을 방출함으로 주위의 공기가 따뜻해진다. 당연하지. 자, 그리고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할 때 열을 방출함으로 주머니의 난로를 이용한다. 이거 뭐야? 핫팩의 원리지? 핫팩에 보면 가루가 들어있는 게 철가루잖아. 그래서 걔가 산소랑 반응하면 열량을 바깥으로 방출하게 되고, 얼음집에 물을 뿌리면 물이 얼면서 응고열이 방출함으로, 이거 뭐야? 이글루가 이렇게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얼음집 안의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지금 발열 반응의 이용은 우리가 중등부 때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을 우리 고등부 때 뭘로 바꾸고 있는 거야? 이렇게 수식으로만 바꾸고 있는 거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등부 과학을 다시 뒷수습하는 게 우리 화투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봐보자. 오른쪽에 보면 113페이지에 흡열 반응의 이용 봐보자. 다 알고 있는 거야. 더운 여름날 마당에 물을 뿌리면 물이 증발함으로 기화를 흡수해서 열이 시원해진다. 맞지?
기와 열의 흡수함으로 온도가 시원해진다고 하는데 열을 흡수하니까 당연히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느끼고 있으니까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거고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 열을 흡수함으로 시원해지므로 얘가 냉각팩에 이용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것도 또다시 이렇게 정리되고 있다는 것만 보고 밑에 탐구자료청 봐보자. 탐구자료청에 보면은 자, 염화칼슘 용해를 봐보자. 내가 저번에 제설제로 사용하는 게 염화나트륨이 아니라 염화칼슘이라고 이야기했지. 맞지? 염화나트륨이라고 아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괜찮아.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염화칼슘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이유가 뭐였었지, 얘들아? 용액의 몰랄 농도가 높아지면 어느 점이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는 어느 점 내림이었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 있다 그랬어? 얘가 용해되면서 어떻게 안 됐어? 열을 얘기 안 했나?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었어. 맞지? 그럼 염화칼슘 용해한 거 봐보자. 염화칼슘 용해했으면 얘들아 전과 후에 온도를 보면은 지금 책에 그림 봐보자. 전에는 24도, 반응 후에는 어떻게 돼? 약 30도씨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용해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열량을 바깥으로 방출한 발열 반응이 되니까 눈을 녹일 수 있으니까 제설제로 사용하는 거야. 근데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역할을 했었지 얘들아? 오히려 흡열 반응이었었지. 흡열 반응이니까 너네가 어디 사용했었어? 아이스크림 만들 때 얼음 주변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아이스크림을 더 잘 얼게 만들었었잖아. 왜냐면 열을 흡수해야지, 얘가 열을 흡수해야지 주변의 열량이 낮아져서 아이스크림 볼에 얼음이 더 잘 녹게 되는 걸 내가 이야기했었지. 자, 그래서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 우리가 제설제로 사용한다는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 제설제로 사용하는 것도 같이 발열 반응이야.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느 점 내림까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자, 수산화 반응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인데, 자, 우리 거기 그림을 보면은 나무판이 있었는데 거기 밑에다가 물을 발라놓고 그 위에다 비커를 넣었는데 거기다가 수산화 반응과 염화 암모늄을 넣고서 섞었어. 섞었더니 어떻게 됐어? 나무판이 달라붙었지. 물 같은 경우는 나무판을 달라붙일 수 없는데 얘는 지금 뭘로 변한 거야? 거기 비커랑 나무판 사이에 있던 게 얼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야? 반응하면서 열량을 흡수한 흡열 반응이 되는 거지. 그럼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리퀴드가 솔리드가 되면서 얘가 달라붙은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을 이야기했고,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 봐보자. 114페이지 보면 거기 자, 엔탈피 밑줄 치자. 어떤 압력과 온도에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H로 나타낸다. 그리고 어떤 물질이 가진 엔탈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며, 그래서 내가 뭐랬어? 스카우터 이런 게 없다고 했지. 스카우터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물질 상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측정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반응 엔탈피 델타 H 값을 우리가 측정하게 되고, 거기 공식 나와 있지.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의 엔탈피의 총합, 그리고 반응물의 엔탈피의 총합해서 우리는 뭘로 외울 거냐면 거기 반응물의 엔탈피의 총합 반, 그 다음에 생성물의 엔탈피의 총합 생, 그 다음에 반응물의 엔탈피의 총합 해가지고 반응 엔탈피를 반생 반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같이 알아도. 그리고 결반생에서는 우리 뒤에서 나올 거야. 결합 에너지에서 나올 거야. 이 결합 에너지가 뭐냐면 앞에서도 살짝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수소결합 1몰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 우리 화원에서는 공유결합력이라고 한다면 이 분자 사이에서 힘만 이야기했었는데 이 수소결합력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결합 에너지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결합 에너지 할 때 결반생이 같이 나오게 될 테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고. 그리고 결반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결합 에너지는 논술 문제에 많이 나왔던 거야.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참고로 얘기할게. 자, 그래서 우리 발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델타 H가 0보다 작고, 그리고 델타 H가 0보다 큰 거는 흡열 반응이고, Q 값은 이거에 반대되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어. 자, 그리고 우리 115페이지 봐보자. 115페이지 보면 이제부터 내가 어제도 살짝 얘기했던 건데 열학 반응식이야. 여태까지 우리가 나타냈던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열량값을 하나도 표시한 적이 없었어. 근데 열량값을 표시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 열량값을 같이 수반한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3단원에 있는 르 샤틀리에 원리랑 같이 연동된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알아두고 보자. 자, 근데 열학 반응식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우리가 몇 가지 약속이 있어. 자, 밑에 유의점 해봐보자. 일단 유의점부터 하면은 첫 번째, 우리는 무조건 뭘 표시해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상태 표시를 해야 돼. 자, 이 상태 표시를 한다는 게 봐보자. 우리 H2O 분자가 있는데 H2O가 가스 상태랑 그리고 리퀴드 상태랑 그리고 솔리드일 때 상태를 보면 얘들아, 얘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인 엔탈피 값은 누가 가장 크지?
당연히 가스가 제일 크지. 왜냐면 얘가 분자 운동이 가장 활발하니까. 그리고 리퀴드가 둔하고 그 다음에 솔리드가 그 다음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지 정확한 엔탈피 값을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상태를 몰라. 그러면 얘 엔탈피 값을 모르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제부터 무조건 엔탈피, 이제 열합 반응식이기 때문에 여기다는 데는 적어도 상태를 모두 표시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봐보자. 책에도 같이 있는 내용인데 지금 115페이지에 3번의 열악 반응식의 유의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열악 반응식에서는 무조건 뭘 표시해야 되냐면 온도랑 압력을 표시해야 돼. 근데 이 온도랑 압력이 표시가 없다라고 한다면 25도씨 1기압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봐보자. 온도랑 압력을 표시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뭐야? 얘들이 가지고 있는 엔탈피 값이 다르겠지. 온도 때문에. 그리고 얘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 같은 경우도 압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온도랑 압력은 표시해야 되는 거야. 근데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무조건 25도씨 1기압이 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알아두자. 자, 그리고 3번 봐보자. 여기서 3번을 보면은 자, 몰수에 비례한대. 이게 몰수에 비례하는 게 이게 중요하고 이거는 뒤에서 뭐랑 연결될 거냐면 반응열이랑 같이 연관될 거야. 반응열 같은 경우에 내가 어제 이야기했지만 기준을 1몰로 잡은 게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 뒤에서 바로 나올 거야. 자, 봐보자. 우리 만약에 H2가 2몰의 H2랑 O2랑 반응해서 이 H2O를 지금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상태를 써야 되니까 다시 쓸게. 그러면 2몰의 H2 가스가 있고 플러스 O2 가스가 있는데 얘가 2몰의 H2O 리퀴드를 만들었어. 그럼 얘가 바깥으로 열을 방출했다는 거야. 열을 방출하면은 얘 값이 지금 만약에 내가 100kJ만큼 방출했다고 해보자. 그럼 100kJ만큼 방출했으면 지금 내가 여기 쓴 거는 지금 하는 김에 아예 알려줄게. 얘는 지금 Q값, 열량값을 쓴 거야. 근데 얘랑 같은 표현이 뭐냐면 델타 H로 나타낼 수 있는데 델타 H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얘랑 얘는 서로 부호가 다르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0kJ이 되는 거지. 맞지? 왜냐면 얘가 지금 뭐야? 우리 가스에서 뭘로 갔어? 리퀴드로 갔지. 가스에서 리퀴드로 갔으면 얘는 어떻게 돼? 분자 운동이 둔해지니까 발열 반응이겠지. 발열 반응이면 델타 H는 어떻게 돼? 0보다 작는데 시계 표현할 때 우리가 여기는 지금 콤마를 찍는 거고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얘는 그냥 한꺼번에 같이 썼어. 한꺼번에 같이 쓸 때는 우리가 Q값, 열량값을 쓴 거고 얘는 지금 반응 엔탈피 값을 쓴 거야. 근데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있으니까 너네가 이걸 가지고서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했어. 마이너스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델타 H가 0보다 큰 무슨 반응이 되는 거야? 흡열 반응이 되는 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몰수에 비례한다는 거야. 그럼 내가 봐보자. 2몰의 H2랑 1몰의 O2랑 2몰의 H2를 지금 만들었어. 그러면 이번에는 1몰의 H2 가스가 있었고 2분의 1몰의 O2 가스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 뭘 만들었냐면 1몰의 H2O 리퀴드를 만들었다고 봐보자. 그러면 내가 2몰일 땐 100kJ의 열을 발산했어. 그러면 1몰, 2분의 1몰, 1몰이 되면 정확하게 여기 몇 분의 몇 배가 된 거야? 2분의 1배가 된 거지. 2분의 1배가 됐으면 여기 몇이 나오겠어? 당연히 50kJ이 나오는 게 우리가 보기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데 이게 너네가 문제 풀다 보면 절대로 보이지 않아. 알겠지? 이것 때문에 실수를 되게 많이 해. 특히 이 반응열 가지고 실수를 많이 할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에 4번 봐보자. 4번 보면은 이제 역반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봐보자. 이런 것도 존재가 가능하지 얘들아. 2H2O 리퀴드가 있었는데 얘를 지금 뭘로 쪼갰어? 2H2 가스로 쪼개고 플러스 O2 가스로 쪼개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라브아지 물분해 실험 혹은 너네가 물의 전기분해 실험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얘들아 흡열 반응일까 발열 반응일까?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전기분해처럼 내가 전압을 걸어줘서 에너지를 주는 거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흡열 반응이 되니까 흡열 반응 같은 경우에 얘들아 델타 H 값이 0보다 크지. 그럼 Q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작아지니까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100kJ라고 써야 되는 거지. 맞지? 화학 반응식 안에 마이너스 100kJ처럼 같이 써줬으면 델타 H 값은 흡열 반응이니까 0보다 커야 되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100kJ이 되는 거. 우리가 열악 반응식 할 때 이렇게 조심해서 표현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유념하고서 지금부터 내용을 다시 한번 봐보자. 내용을 다시 보면 자 책에 보면 저기 메뉴에 있네. 열악 반응식을 표현할 때 자 우리 수소 기체랑 산소가 지금 만나서 리퀴드를 만들었을 때 Q 값이 지금 플러스로 같이 여기
85.8kJ가 정확하게 나와 있네. 그럼 얘 값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시계랑 같이 써 있는 건 얘는 뭐였어? 반응 열 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또 하나 표현이 다 있지. 여기 보면 델타 H라고서 뭐 콤마로 쓰는 책도 있고 안 쓰는 책도 있어. 델타 H로 표현한 건 얘랑 부호가 반대가 되겠지. 왜냐면 열량이랑 반응 엔탈피 값은 반대가 되니까. 맞지? 자, 그래서 거기 그렇게 나타낼 수 있고, 밑에 보면 3번의 소가로 1번 봐보자. 3번의 소가로 1번 보면은 우리 화학 반응 첫 번째 걸 보면은 기체, 리퀴드, 기체가 있지. 그러면 생성물이 하나는 리퀴드고 하나는 가스라는 거야. 당연히 내가 방출한 양의 열량 값은 누가 더 크겠어? 리퀴드가 더 크지. 그래서 델타 H 값은 어떻게 돼? 얘는 285.8kJ 되는 게 리퀴드가 되는 거고 241.8kJ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가스가 되는 것들이 같이 나와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문제에서 계속 풀어볼 거야. 그리고 밑에 얘기했던 거 정수배가 되고, 그리고 역반응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열량 값도 우리가 반대가 된다는 것도 같이 나와 있어. 그래서 요 내용을 일단 우리가 필기하도록 하자. 알겠지? 자, 이거를 필기 시작할게 지금. 응. 야, 노트가 어떻게 맨날 없어? 응? 이면지가 가져올게. 너 근데 그 이면지 막 다 따로 다니는 거 아니야? 모아놓고 모아져 있어? 모은다고 하니까 세 종이를 줄게. 어? 주 위에 주 위에요. 주위. 근데 왜 다 의라고 썼어요? 주의라고 썼어? 내가 주위라고 썼는데, 여기? 미안해. 주위인데, 미안해. 또. 미안해. 주한이 이제 앞에 나와서 공부하는 거야? 아니요. 짱이다. 아니. 학교에 넘치는데. 자, 질문인 사람은 질문해. 질문 받아줄게. 앞으로 수업하면서 내가 델타 H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물어보면 너네는 무조건 발열 반응이 나와야 돼. 흡열 반응이면 델타 H가 0보다 크다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거는 반생반이라고 하는 거. 저거 진짜 안 외워지거든, 애들이 문제 풀 때 보면. 근데 반생반으로 하면 정말 잘 외워지고, 나중에 이 결반생 같은 경우도 그냥 한 방에 다 외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반응 엔탈피 변화량은 반생반으로 같이 외워두자. 다음 주면 2단원 끝나겠는데? 2단원 내용이 별로 없어서 금방 끝날 거야, 다음 주면.
주한이 다 썼어 벌써? 아니요.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여기 있었어요. 아, 그 다음 주에 시험 본다. 반생반 시험 볼 거야. 반생반. 그리고 이따 얘기할 반응열의 종류. 그것도 시험 볼 거고. 응? 쿨한데? 응? 다 썼어? 네. 오케이. 여기 지운다 얘들아. 지워도 되지? 쌤 들어가요. 응? 다 쓴 애들은 반응열의 종류를 읽고 있어. 책을 좀 170페이지. 이 단원에서 궁극적인 거는 화학 반응식이 있어. C를 만들었어. 화학 반응식인데 얘 에너지 변화를 측정할 거야. 맞지? 근데 우리한테는 스카우트가 없어. 스카우트가 없으니까 우리가 반응 엔탈피를 측정한 거지. 맞지? 근데 이 반응 엔탈피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까? 주변에 있는 열량값의 변화를 측정할 거야. 맞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Q 값이 되겠지. 열량값의 변화를 측정했으면. 맞지? 그래서 열량값이 플러스가 나왔네? 그럼 얘는 뭐야? 열량값이 플러스 나왔으면 얘는 발열 반응이 되는 거지. 그 열량값이 마이너스가 났으면 얘는 흡열 반응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열량값을 측정하는 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라서 봐보자. 반응열의 종류. 지금 117페이지 반응열의 종류가 나왔지. 그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 보자 얘들아. 반응열의 측정이 나와. 오른쪽 밑에 2를 보면은 한 페이지 넘어가서 보면은 측정하는 방법이 나와. 그럼 결국에 반응열을 계속 왜 측정하고 있는 거야? 내부 에너지 변화, 엔탈피 변화를 보려고 우리가 반응열을 계속 측정하고 있는 거지. 맞지? 근데 그 반응열의 측정 방법이 나오기 전에 애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나와. 중학교 때 Q는 CMT 나와. 그래서 애들이 계산을 엄청나게 막 해. 엄청나게 막 하는데, 마지막에 뭘 놓치냐면, 1모를 놓쳐. 이건 애들이 정말 실수 많이 하는 거야. 틀린 애들 보면 100이면 100 다 1모를 놓쳐서 애들이 틀리거든. 그래서 반응열의 종류, 거길 보면은 기준이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 여기 봐보자. 몰수에 비례한다면서 내가 태운 열량값에 아니면 반응시킨 태운 물질의 양에 따라서 아니면 생성된 물질의 양에 따라서
생성되는 열량값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기준 맞는 게 바로 1몰이 된다고. 알겠지? 반응열의 종류는 중요한 건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딱 하나. 거기 책 앞에다가 크게 써놓자. 117페이지의 반응열의 종류. 여기 위에다가 117페이지 위에다가 큼지막하게 해서 1몰 기준이었어 나. 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반응열의 종류는 다음 시간에 다 시험 볼 거야. 정의 싹 다. 왜냐면 여기 파트를 애들이 1몰을 안 맞춰서 틀린 애들이 많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세뇌시켜 놓을 텐데, 자, 반응열 같은 경우에는 봐보자.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 결국엔 궁극적으로 반응 엔탈피를 측정하려고 하는 건데, 반응열의 종류를 보면, 자, 첫 번째 뭐가 있냐? 연소열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성열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대열이 있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중화열이 있어. 그리고 다섯 번째 용해열이 있지. 봐보자. 얘들 중에 중요한 키워드는 딱 하나밖에 없어. 이건 그냥 필기할 필요도 없어. 책에 있는 걸 다 알 거니까. 1몰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 자, 연소열 봐보자. 연소열은 어떤 물질을 태우는 거지. 근데 어떤 물질을 내가 많이 태웠어. 그럼 당연히 열량값이 많이 나오겠지. 맞아? 그러면 내가 태우는 물질에 뭐가 붙는 거야? 1몰이 붙는 거지. 자, 책에다 밑줄 치자. 자, 연소열. 어떤 물질? 너네 뭘 찾았어? 1몰 찾았지? 그럼 1몰에다 별표를 쳐야겠지. 다음 시간 이거 정의 다 시험 본다 그랬어. 1몰이 완전 연소할 때 방출된 열량. 당연히 이건 방출밖에 안 되지. 연소니까. 맞지? 봐보자. 우리가 만약에 메테인 가스를 내가 연소시킬 거야. 그래서 2몰의 O2가 반응하게 되고, 그 다음에 CO2 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H2O 리퀴드가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똑같아. H2O 가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 맞지?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이만큼 연소시켰을 때 100kJ 열이 방출됐다고 봐보자. 맞지? 그러면 이건 이제 추가적으로 할 거고, 만약에 내가 얘를 2몰만큼 내가 연소시켰어. 그러면 얘를 1몰 연소시켰을 때 산소는 충분하다고 가정할게. 그러니까 산소는 충분하다고 가정하면은 내가 얘 1몰을 연소할 때 100kJ 쓰면 얘 2몰을 연소할 때 몇 kJ야? 당연히 200kJ지. 이건 당연한 건데, 너네가 이제 뭐 열량값을 막 계산하고 나면 마지막에 저 하나를 놓쳐서 애들이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계속 1몰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지금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네 다음 시간에 과제에서 질문하는 거 보면 싹 다 1몰 틀려서 질문이 나오는 것들이 많을 거야. 1몰을 너네가 놓쳐서. 자, 근데 내가 지금 상태를 계속 썼지. 어떡하지? 이런 거 상태 쓴 적 나 화원에서 개수비, 몰수비, 부피비일 때만 상태 썼고 상태 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물질 상태를 다 썼어. 자, 봐보자. 우리 리퀴드 만들 때랑 가스 만들 때랑 방출되는 열량값은 A가 더 클까? B가 더 클까? 당연히 A가 더 크지. 맞지? 왜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엔탈피가 더 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엔탈피가 더 작으니까 얘가 방출할 수 있는 그 구간이 더 넓게 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알아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우리 상태 같이 써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생성열 봐보자. 생성열은 어떤 물질을 만들 때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량값을 이야기해. 뭐 어떤 물질을 만드는데 흡수되는 열량값도 있고, 그리고 방출되는 열량값도 있겠지. 아까 보면은 뭐 염화칼슘이나 아니면 수산화버림이나 염화암모늄 만난 거 보면은 하나는 흡열 반응이고 하나는 발열 반응이잖아. 그래서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얘는 흡열이나 발열이나 다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흡열 반응이 다 있는데, 얘도 또 뭐야? 어떤 물질 내가 2몰 만들 때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량값은 당연히 1몰 만들 때보다 당연히 2배지. 맞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1몰이 기준인데, 자, 봐보자. 우리 만약에 H2를 만들 거야. H2를 만드는데 O2에서 올 수도 있고 O에서도 올 수도 있고 O3에서도 올 수도 있지. 맞지? 자, 이 세 개 중에서 누가 가장 안정할까? O2가 가장 안정하지. 옥텟 규칙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에서 O 와서 만약에 얘가 델타 H 값이 발열됐다고 봐보자. 발열된 열량값이랑 만약에 여기서 발열된 열량값이랑 누가 당연히 더 커? 얘가 더 크지. 맞지? 얘가 더 크겠지. 맞지? 얘가 더 크게 되니까 얘가 지금 O2가 더 안정했었고 O3가 더 불안정하니까 여기서 만약에 안정한 H2를 만들었을 때 발열된 열량값은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내가 만드는 재료의 원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가장
안정했던 상태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생성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호돈소 물질로부터 어떤 물질 1몰을 만들 때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량을 책에다 밑줄치자. 자, 117페이지 2번. 자, 어떤 물질 1몰이 자, 1몰 별표 치고 가장 안전한 호돈소 물질. 자, 거기도 밑줄치자. 가장 안전한 호돈소 물질로부터 생성될 때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량값.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했던 거 1몰 그리고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량 그리고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량 그리고 가장 안전한 호돈소. 이거는 뭐야? 서술형 시험 볼 때 너네 똑같이 키워드랑 똑같은 거 핵심 키워드. 다음 시험에서 이거 시험 볼 때 이 키워드들이 없으면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다 틀렸다고 할 거야. 어미나 조사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키워드가 제일 중요해. 자, 그러면 우리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게 있어. 그거는 시험 보진 않을 건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거야. O2나 O3에 해당하는 가장 안전한 엔탈피 값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걸 우리가 0으로 둔 거야. 책에 보면은 소가로 2번 밑에 표를 봐보자. 호돈소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나와 있지. 그러면 산소를 봐보자. O 표준 생성 엔탈피가 뭐야? 249.2가 되고 단위는 나와 있진 않네. 그리고 킬로줄퍼 몰이로 나와 있지. 그리고 25도 실기압에서 O2 거기다 동그라미 치자. O2 얘가 뭐야?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가장 안전한 호돈소 물질을 0으로 해놓고서 그 기준에서 얘를 만들었을 때, 그 기준에서 다른 물질을 만들었을 때 흡수되거나 방출된 열량값을 지금 O나 O3가 지금 열량값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탄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 기체도 있고 탄소 고체도 있고 탄소 다이아몬드도 있는데 가장 안전한 건 뭐야? 탄소 흑연 상태가 가장 안전한 거지. 그래서 얘 흑연 상태가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이 0이 되는 거고 당연히 얘가 안정하니까 자연 상태에서 뭐가 가장 많이 있어? 다이아몬드보다 흑연이 더 많이 있게 되는 거지. 맞지? 광물 형태로 가장 많이 있게 되는 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생성열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물질 1몰을 생성할 때 가장 안전한 호돈소 물질부터 생성하는 거야.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량. 왜냐면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게 반응에서 다 따라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가보자. 생성열 외웠으면은 분해열은 똑같아. 얘는 그냥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럼 봐보자. 생성열은 어떤 물질 1몰을 만드는 거였었지. 가장 안전한 호돈소 물질로부터. 맞아? 그럼 분해열은 분해시키는 거야. 몇 몰을 분해시킬까? 당연히 1몰을 분해시키겠지. 1몰을 분해시키는데 가장 안전한 호돈소 물질로 만들 때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량값. 앞뒤 순서만 바뀐 거야. 자, 책을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3번에 분해열이 나와 있어. 3번에 분해열이 나와 있는데 자, 어떤 물질 1몰이 성분 원소의 가장 안전한 호돈소 물질로 분해될 때 아까 앞에 있던 생성열은 생성될 때였어.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량. 그리고 그 밑에 봐보자. 아예 그것도 밑줄쳐놔. 분해열은 생성열과 크기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 아까 우리 열학 반응식을 보면은 정반응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 우리가 정반응이라고 해. 이제 알아두자. 화투 가면 어차피 이제 3단원금 나올 거니까 역반응이 왼쪽으로 가는 건데 정반응이 만약에 100kJ의 흡열 반응이었어. 그러면 역반응은 마이너스 100kJ의 발산이라는 거지. 그래서 둘의 절대값 크기가 그냥 같다라고 하는 거야. 맞지?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이론상으로 그런 거 실제 근데 실험에선 달라. 왜냐면 주변에 열량을 뺏기지. 소리나 아니면 주변에 분자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뺏기긴 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열량의 측정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일단 화학 반응이 역반응에서는 모든 에너지는 다 보존된다고 가정하고서 이렇게 이론을 성립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분해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 봐보자. 생성열은 어떤 물질 1몰을 가장 안전한 호돈소 물질로부터 생성할 때 흡수되거나 방출된 열량이었었고 분해열은 어떤 물질 1몰을 가장 안전한 호돈소 물질로 분해할 때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량이지. 키워드는 1몰. 그 다음에 가장 안전한 호돈소 물질 흡수되거나 방출. 맞지? 자, 그리고 중화열 봐보자. 중화열을 보면은 봐보자.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 하지.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면 얘들아 그 중화점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지? 온도가 가장 높아진 구간을 이야기하지. 그럼 여기서는 걔가 누가 되냐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걔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얘네 둘이 지금 만났어.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H2O가 되는 거지. 근데 얘가 가지고 있던 엔탈피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엔탈피가 높았고 얘가 엔탈피가 더 낮아지는 거지. 자,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가 화학에서는 얘들아 아니 모든 물질은 에너지가 높은 걸 좋아해? 낮은 걸 좋아해? 낮은 걸 좋아하지. 자, 얘는 자발적일까? 스스로 된 걸까? 아니면 누가 시켜서 된 걸까? 스스로 된 얘는 자발적 반응이 되겠지. 가만히 냅둬도 이렇게 됐다는 거야. 맞아? 그러면 얘가 지금 델타 H 값은 얘보다 0보다 커졌어 작아졌어?
작아졌지. 왜? 발열 반응이니까. 맞아? 그럼 Q 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 0보다 증가하겠지. 그럼 너네 그거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어? 주변에다가 이 Q 값을 뭘로 측정하는 거야? 너네가 온도 변화니까 당연히 온도계를 갖다 꽂아 놓겠지. 그리고서 너네는 어떻게 해? 아, 온도가 이 구간에서 가장 높아졌으니까 이 여기가 바로 중하점이라고 너네가 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중하열이었어. 봐보자. 그럼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을 형성하는데 물 몇 몰을 형성할까? 1몰이겠지. 또 똑같이. 맞지? 근데 요거를 계산해서 놓칠 때가 많아. 자, 그래서 산과 염기가 중화 반응하여 자, 1몰의 H2 거기다 또 별표 쳐야겠지. 1몰의 H2를 생성될 때 방출되는 열량값을 우리가 중화열이라고 해. 그럼 밑에 우리 봐보자. 밑에 확대경에 중화열을 측정하는 화학 반응식이 하나 지금 나오고 있네. 그럼 거기서 지금 누구랑 누가 만나고 있지, 얘들아? 황산과 수산화 나트륨이 2몰 만나고 있지. 그러면 황산 봐보자. 황산이 나중에 이제 산염기 중화 반응 양적 관계 나올 때도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염산이나 질산, 아세트산 이런 것들은 이온화되면 수소 이온이 1몰밖에 안 나와. 근데 황산은 몇 몰 나오냐면 2몰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H2SO4 AQ 솔루션 수용액 상태였지. 그리고 2몰의 NaOH 얘는 뭐였어? 수용액 상태였어. 그럼 얘들이 만났어. 그러면 얘는 2몰의 H2O 그 다음에 리퀴드가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나머지 Na2 SO4 얘들아 얘 앙금이 아니야? 앙금 아니지. 나트륨이 들어가 있으니까 앙금 아니야. 그럼 얘는 AQS 솔루션 상태가 나오는데 이때 내가 방출한 열량값이 1000kJ라고 한번 봐보자. 그럼 얘들아 중화열이 얼만큼이지? 500kJ이 되는 것이. 왜? 1몰이니까. 맞지? 여기 화학 반응식에서 지금 뭐야? 이 H2가 만들어졌을 때 100kJ이 됐지. 맞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로 나눠줘서 H2O가 1몰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중화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알아두자. 우리가 글로 했을 때는 뭐 다 당연한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 문제를 풀면은 당연한 게 아니게 되니까 그리고 너네가 실수를 많이 하니까 계속 내가 강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용해를 봐보자. 용해열을 보면은 자, 어떤 물질 1몰이 자, 충분한 양의 용매. 용매가 부족하면 안 되겠지. 포화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럼 정확한 내 용해열을 측정할 수 없으니까 1몰이 또 키워드고 여기서는 충분한 양의 용매가 또 키워드야. 그럼 어떤 물질 1몰이 충분한 양의 용해될 때 자, 용해 현상을 보면 흡수랑 방출이 둘 다 있겠지. 그래서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량값을 우리가 용해열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책에 보면은 봐보자. 고체 용해를 보자. 고체 용해를 보면 얘들아 용해도가 여기 있을래나? 우리 웬만한 고체 같은 경우에는 다 흡열 반응이야. 맞지? 우리 중등부 때 했던 용해도 물 100g당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수를 하면은 웬만한 건 다 우리가 흡열 반응이거든. 근데 발열 반응이 가끔 있어. 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붕소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발열 반응되는 것도 있어. 그러면 오히려 얘를 더 용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도를 낮춰줘야겠지. 맞지? 이것도 나중에 르샤틀리에랑 원리랑 같이 연결될 건데 얘는 오히려 온도를 낮추는 거야. 그래서 고체 용해열을 보면 얘들아 봐보자. 고체 용해열을 보면 고체 물질이 녹을 때 열이 방출되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한다. 그래서 열 흡수되는 게 지금 수산 나트륨은 열을 방출하네. 그럼 열을 방출하면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살짝 얘기해 줄게. 봐보자. 우리 개가 반응하면서 열을 바깥으로 방출해야 돼. 맞지? 근데 내가 주변에다 열량을 가득 채워놨어. 열량을 가득 채웠다는 건 내가 주변에 열을 줬다는 거야. 그럼 얘는 밖으로 열을 방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잘 용해가 될까 안 될까? 용해될 때 발열 반응 이러면 안 되겠지. 맞아? 그럼 내가 주변에 온도를 떨어뜨려놨어. 그럼 얘 열량을 주변에서 뺏어갔다는 거야. 열을 다른 데서 뺏어가서 주변에 열량이 빈 공간을 많이 만들었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열을 방출할 수 있으니까 얘 용해 현상도 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게 나중에 르샤틀리에 원리랑 같이 연관될 거야. 자연은 얘들아 내가 무질서를 좋아한댔어. 맞지? 무질서를 좋아하는데 자연은 변화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변화는 안 좋아해. 그러면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 자, 우리 봐보자. 기체는 얘들아 용해할 때 온도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용해가 잘 되려면? 높아야 돼? 아니지. 콜라를 끓여 마시진 않잖아. 항상 얘기하는데. 기체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웬만한 고체 같은 경우 용해할 때 온도가 높아져야지 용해를 더 잘하지. 가급적이 흡열 반응이니까. 근데 봐보자. 기체가 용해된다고 하는 거는 너네가 이제 시점을 조금 바꿔야 돼. 발열과 흡열을 배웠으니까 봐보자. 내가 그전에도 무수히 많이 설명했는데 분자운동을 설명했고, 그리고 분자운동으로 계속 연동제시할 할 거고, 이거를 수식으로 살짝만 바꿔서 이야기할 거야. 추가로. 리퀴드의 분자운동 속도가 이 정도야. 근데 가스가 분자운동 속도가 이 정도지. 그럼 얘가 여기 용해 잘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지. 왜? 분자운동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맞아?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분자운동을 줄여버려야지. 분자운동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온도를 떨어뜨려야겠지. 맞지? 그래서 기체 용해도 같은 경우 온도가 낮을 때 더 잘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봐보자. 그럼 기체가 용해됐으면 얘가 가지고 있던 분자운동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됐을까? 바깥으로 방출됐겠지. 맞아? 그럼 바깥으로 방출됐네? 얘가 가지고 있던 반생반 한번 해볼까? 델타 H 값이 얘들아 0보다 커져서 작아졌어? 반생반, 생성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랑 반응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더 크지? 그럼 델타 H는 뭐보다 큰 거야? 0보다 작은 발열 반응이 된 거지. 발열 반응이 됐으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된 거야? 높아지겠지. 자, 봐보자. 얘를 다시 시점을 바꿔서 얘기해볼게. 개가 있는데 나는 주변으로 열을 방출해야 돼. 맞지? 주변에 열을 방출해야 되는데 온도를 내가 높여버렸어. 열을 방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럼 온도를 낮춰줘야 얘가 바깥으로 방출하면서 용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것도 르샤텔리의 원리랑 같이 관련된 건데 이건 당연한 거야.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던 걸 이제 수식으로만 정리한 것 뿐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는 별표 치자. 기체의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아예 엔탈피 변화량 값을 안 줘. 기체의 용해도 문제가 나왔을 때. 용해 열 5번에 소가로 2번을 얘기하는 거야. 기체와 액체의 용해를 보면은 기체와 액체 물질이 물에 녹을 때는 대부분 열이 방출한다. 거기다 별표 쳐놓자. 액체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것들도 있어서 잘 안 나오는데 특히 기체가 많이 나와. 근데 액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내가 저번에도 너네한테 얘기했는데 황산이나 염산을 희석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온화가 된단 말이야. 맞지? 얘기할 게 진짜 많다. 일단 기체의 용해를 보면 기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자운동이 둔해졌으니까 그만큼 해당한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하게 되니까 얘는 당연히 발열 반응이지. 근데 문제에서 반응 엔탈피 변화를 주는 문제도 있는데 안 주는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기체가 용해됐다면 무조건 뭐야? 델타 H는 0보다 작다는 걸 우리가 알고 가는 거지. 발열 반응이니까. 자, 그리고 우리 봐보자. HCl이 있었어. 근데 얘가 지금 HCl이 리퀴드 상태였어. 그러면 얘가 H2O 리퀴드랑 만나서 뭐가 되냐면 H 플러스 그리고 정확하게 따지면 H3O 플러스가 되는 거지. 얘가 양성제를 얘한테 주니까. 그래서 얘가 AQ수 솔루션이 되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AQ수 솔루션이 되는 거야. 이거 누가 시켰어? 아니지. 그러면 스스로 일어난 자발적 반응이 되는 거지. 자발적 반응이 됐다면 얘 엔탈피 값은 어떻게 됐을까? 낮아졌지 얘들아. 엔탈피 값이 얘가 되면서 낮아졌을 거 아니야. 그럼 델타 H는 0보다 작은 거니까 Q 값은 어떻게 돼? 0보다 커지지. 맞아? 자, 그럼 봐보자. 우리 책에 보면은 소가로 2번에 HCl은 이제 가스 상태였었고 얘는 H2SO4 리퀴드 상태였는데 얘가 다 수용액 상태가 됐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델타 H가 0보다 작은 발열 반응이 됐지. 스스로 일어난 거야. 자, 지금 여기 있는 HCl이나 책에 있는 H2SO4 얘는 강산이야, 약산이야? 강산이지. 그럼 강산과 약산을 따지는 건 내가 뭘로 얘기했었지, 얘들아? 이온화도 알파 값으로 얘기했었지. 이온화도 뭐였어? 용해된 전해질의 몰수량 그리고 이온화된 전해질의 몰수잖아. 이온화가 뭐야? 바로 여기지. 맞지? 얘가 많아서 강산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얘들은 스스로 알아서 내가 이온화를 시키고 있는 거지. 맞지?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낮게 되니까 그게 나한테 더 낮은 에너지가 되니까 얘가 이온화가 되고 그거에 해당하게 다 바깥으로 열을 방출하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우리 용해열을 보면은 봐보자. 거기 박스 안에 보면은 NaCl 얘 뭐야? 흡열 반응이지. 맞지? 그리고 KCl 얘도 흡열 반응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HCl 가스랑 NH3 가스 있네. 얘 같은 경우는 무슨 반응이야? 델타 H가 0보다 작은 발열 반응이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도록 하고 예제 1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다음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H2O를 생성될 때 열악 반응식이다. 자, 봐보자. 그러면
H2 가스가 있었고 플러스 O2 가스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2H2O 리퀴드가 됐을 때 지금 델타 H 값이 나왔네. 델타 H가 마이너스 571.6kJ 나왔는데 마이너스 500kJ로 가자. 자, 첫 번째 1번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연소열이지. 자, 얘들아 봐보자. 연소열. 수소, 지금 얘는 수소에 관련된 거야. H2의 연소열 몇 킬로줄이지 얘들아? 250kJ이지. 맞지? 왜? 얘 몇 몰 연소시켰어 지금? 2몰 연소시켰지. 그러면 얘는 지금 2몰에 해당하는 거니까 절반으로 나눠줘야겠지. 그럼 연소율은 250kJ/몰이 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생성열. H2O 리퀴드의 생성열 몇 몰이야? 250kJ이 되는 거지. 맞지? 왜냐면 몇 몰 생성됐어? 2몰 형성됐지. 맞지? 그리고 생성열 할 때 내가 키워드 뭐 있었지? 가장 안전한 호동소 물질부터 확인해야겠지. 누구? H2. 그리고 O2. 가장 안전한 호동소 물질 맞아. 옥텟 규칙 만족하고 있고 얘도 헬륨의 전자 배치라고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호동소 물질 맞고. 자, 그 다음에 H2O 리퀴드의 분해열. 자, 분해열 몇 몰이지 얘들아? 아, 얼마큼이지? 몇 kJ/몰이야? 250kJ/몰이 되는 거 당연하지. 몇 몰을 분해하고 있어? 2몰을 분해하고 있으니까 1몰에 해당하게 2로 나눠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같이 풀었고, 이 다음엔 반응열의 측정을 가보자.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쭉 보면은 열학 반응식이야. 다시 맥락을 훑고 가자. 열학 반응식인데 화학 반응할 때 이 화학 반응 자체가 개가 되고 얘 화학 반응할 때 얘가 에너지 변화가 있다는 거야. 근데 엔탈피를 우리가 측정할 수 없으니까 반응 엔탈피 변화를 값을 측정해서 반생 반값을 얘기하는데 이 측정하는 값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반응열로 측정할 거야. 그래서 반응열에 해당하는 우리의 기준 1몰, 1몰, 1몰만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 배웠고 이번엔 측정 방법을 실제로 배울 거야. 자, 근데 측정 방법을 배울 건데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공식이야. Q는 뭐지 얘들아? CMT가 되지. 맞지? Q는 CMT가 되는데 거기서 Q는 뭐야? 열량. C는 비열. 그리고 M은 질량. Q는 델타 T는 너네한테 이제 델타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 반응열의 측정은 결국에 Q는 CMT 이거 하나로 되고 여기서 지금 Q 값은 열량. 그 외에는 비열, 그 외에는 질량, 그리고 델타 T니까 온도 변화가 되는 거지. 우리 문제를 보면은 뭐 중등부 때 풀어봤던 문제 봐보자. 여기 뜨거운 물이 있었고 여기 차가운 물이 있었어. 맞지? 그러면 얘가 잃어버린 열량값이랑 얘가 얻은 열량값이랑 같기 때문에 얘에 해당하는 뭐 비열이나 질량이나 이런 거 우리가 온도 변화 다 구할 수 있었지. 평형됐을 때 온도 변화 우리가 같이 나왔던 게 저 Q는 CMT 공식이었어. 자, 그럼 봐보자. 비열이 크면은 얘들아 온도 변화가 클까 작을까? 비열이 크면은 온도 변화는 작지. 맞지? 자, 그리고 질량이 크면은 온도 변화가 작게 되지.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있잖아. 내가 지금 얘기해 준 건 뭐야? 열량값은 한정되어 있는 거지. 그럼 비열이 크거나 질량이 크면 온도 변화는 작아야지 얘 Q값 열량값을 일정하게 맞출 수 있는 거야. 맞지? 자, 그럼 우리 비열은 정의가 뭐였지? 그렇지. 1g을 1도씨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열량이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단위를 줄을 사용하는데 우리 중등부 때는 킬로칼로리를 썼어. 근데 고등부 때는 거의 줄을 사용할 거야. 그래서 열량에 해당하는 단위 줄을 우리가 1g을 1도씨 올리기 필요한 열량값이지. 그래서 비열이 크다고 하는 거는 1g을 1도씨 올리기 위해서 많은 양의 열량을 필요하니까 얘는 온도 변화가 크지 않다는 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연용량이 나와 있어. 자, 연용량은 뭐지? 어떤 물질? 1도씨 올리기 필요한 열량값이 우리가 연용량이라고 하고 여기 책에서 보면은 지금 비열을 스몰 c로 나타냈고 그 다음에는 라지 c로 나타낸 게 바로 연용량값이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비열과 연용량 관계는 C는 뭐다? M 곱하기 스몰 c다. 결국에 뭐야? 질량 곱하기 줄 퍼 그램 도씨가
슥슥 없어지면 뭐가 된 거야? 줄도씨가 됐다고 하는 간략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비열 같은 경우에 너네가 중등부 때 공부를 좀 제대로 안 하면 헷갈려 하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만 외우면 되냐면 단위만 외우면 돼. 나는 정의 외울 때 단위 많이 쓰지. 용해도 같은 경우에도 뭐였어? 물 100g당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수로 내가 얘기했었지. 비열 같은 경우에도 뭐야?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기 필요한 열량값으로 내가 나타내는 게 그냥 비열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열량을 측정할 건데,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간이 열량계랑 통열량계가 있어. 책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얘들아, 딱 그림만 봐도 누가 더 정확하게 측정할까? 통열량계가 더 정확하게 측정하겠지. 왜냐면 간이 열량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로 되어 있어? 스타이로폼으로 되어 있지. 맞지? 그 다음에 간이 열량계 하고서 거기 뭐라고 써 있어? 정압 열량계야. 얘는 정직해. 압력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야. 내가 반응이 일어서 격렬하게 반응했어. 그래서 기체가 막 푸쉬 튀어나왔어. 그러면 이 기체 자체도 에너지니까 열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얘는 기체를 바깥으로 다 날려보내. 열량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어. 그러면 얘는 날려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그림이 뭐냐면 지금 121페이지 봐보자. 진짜 스타일폼이야. 그래서 스타일폼 해가지고 뚜껑을 딱 덮어버리고서 반응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기체도 날려버리고 열량도 날려버리네. 누구랑 압력을 똑같이 만드는 거야? 얘가 정직하게 1atm 누구야 얘들아? 대기압이랑 지금 압력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측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니까 간이 열량계가 되는 거지. 맞지? 간이 열량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림만 그려보면 돼. 자, 스타일로폼이 있고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물이 들어있어. 그리고 여기에 스티어, 젖기가 이렇게 들어있거든.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누가 들어가면 용기 들어가. 용질과 물이 만나면 얘는 뭐가 될까 얘들아? 용액이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여기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여기 있는 그 무수히 많은 개들이 어떻게 할까? 열량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거냐.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겠어? 온도계를 가지고서 이 열량값을 측정하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봐보자. Q는 CM 델타 T 공식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자, 책에다 우리 아예 밑줄 칠까? 자, Q는 CMT가 있는데 거기에 C에 누구의 비열이 나와 있어? 용액의 비열. 그리고 M은 용액의 질량이라고 나와 있지. 거기다 별표 치자. 얘는 용액의 비열이야. 그리고 M 값이 뭐냐면 얘는 용액의 질량이야. 자, 여기서 왜 용액을 사용하게 되냐면 봐보자. 물인데 바로 어떻게 했어? 용질을 바로 집어넣어 버렸지. 여기다가. 맞지? 물이 있어서 용질을 바로 집어넣어서 얘 값은 바로 용액의 비열이 되고 얘 값이 바로 용액의 질량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봐보자. 내가 물에다가 용질을 바로 집어넣었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 연소 반응 이런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당연히 물이니까 불가능하겠죠. 여기 안에서는. 그럼 얘는 연소 반응은 불가능하고 뭐냐면 용해열 혹은 중하열 같은 거밖에 측정이 되지 않겠지. 격렬한 뭐 기체가 발생하거나 이런 반응은 아예 여기서 할 수도 없다라는 거야. 맞지? 그리고 간이 열량계야. 그럼 여기 틈새로 누가 빠져나갈까? 기체가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열량이 빠져나가겠지. 그럼 정확한 측정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얘는 정확한 측정은 불가가 되는 게 바로 간이 열량계고 얘를 계산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용액의 비열과 용액의 질량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거기다 꼭 별표를 쳐놔. 알겠지? 자, 그래서 책에다 밑줄 쳐보자. 동그라미 2번 봐보자. 뚜껑이 느슨하게 되어 있어. 자, 대기압과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럼 뭐야?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여기서 적합하지 않은 거지. 그리고 격렬한 반응, 특히 연소 반응은 아예 불가능하지. 물에다 넣어버리니까. 자, 그리고 간이 열량계를 이용한 반응열을 측정해보면, 그리고 3번,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주로 무슨 열? 중하열과 연소열. 그리고 비연소 반응의 반응열 측정. 당연하지. 용액이니까 연소가 되면 안 되겠지. 간단한 용해열이나 중하열만 여기서 측정한다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측정값이 실제값과 다른 이유. 당연하지. 왜냐면 열량의 일부가 밖으로 빠져나갔기
받게 되니까 당연히 측정값이 다르겠지. 자, 그래서 간이 열량계는 말 그대로 대충 만들어서 정확한 측정값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측정값은 더 작게 된다는 거 우리가 가져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지? 간이 열량계가 있으면 얘는 뭐야? 통 열량계지. 자, 통 열량계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가로에 뭐라고 써있어 얘들아? 그렇지, 정부피 열량계라고 써있어. 그러면 얘는 뭐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야?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해 준다는 거지. 맞지? 내가 격렬하게 기체가 발생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뚜껑이 들썩들썩 하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기체가 빠져나가고 열량이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근데 정부피 열량계는 내가 격렬하게 반응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안에서 압력이 오히려 증가할지언정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해 준다는 거야. 맞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니까 열량을 뺏길까 안 뺏길까? 당연히 안 뺏기고, 얘 같은 경우에 또 영어로 우리가 뭐라면 봄베이 칼로리미터라고 해. 그러면 이게 뭐지 얘들아? 폭발을 얘기하는 거지, 폭탄. 맞지? 그래서 격렬한 반응이 가능한 게 통열량계가 되는 거야. 자, 통열량계를 보면은 얘는 지금 강철통으로 되어 있어. 강철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뭐가 차 있지? 물이 이렇게 차 있지. 물이 차 있고,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통열량계가 들어있어. 통열량계가 들어있고,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점화 플러그가 들어있네. 점화 플러그라고 하는 건 뭐야? 불을 붙인다고 하는 거지. 뭐야? 격렬한 반응을 시킨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시료를 집어넣고서 점화 플러그를 점화시켜서 얘를 반응을 시키는 건데, 자, 봐보자. 여기서 내가 열량이 방출되거나 혹은 흡수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통열량계를 내가 일단 따뜻하게 만드는데 열량을 소모되겠지. 맞지? 그리고 여기 안에 젖계가 들어있으면 여기가 열평형이 일어났으면 여기로 열량을 뺏기겠지. 그러면 측정은 어디서 하냐면 여기에다 지금 물에다가 온도계를 꽂아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야. 봐보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건데, 내가 뜨거운 금속을 물에다 집어넣네? 그럼 얘가 빼앗긴 열량이랑 얘가 얻은 열량이랑 우리가 같다라고 해서 여기서도 Q는 CMT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도 Q는 CMT가 나오게 돼서 뭐 비열이나 질량이나 아니면 온도 변화값이나 평형된 온도값을 너네가 중학교 때 구해봤잖아. 맞지? 얘도 똑같이 여기서 얘가 발생하면서, 연소하면서 혹은 생성하면서 혹은 분해하면서 변화된 열량값이 바로 뭐야? 내가 만약에 방출했으면 통열량계가 받은 값이랑 물이 받은 값이 얘가 방출한 값이랑 똑같은 거고, 얘가 만약에 흡수했으면 통열량계가 잃어버린 열량이랑 물이 잃어버린 열량이 다 일정하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지금 우리가 또 공식을 쓸 수 있는데, 얘도 똑같이 Q는 CM 델타 T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C 델타 T가 되는 거야. 자, 봐보자. 그럼 책에 보면은, 자, 이 C 누구로 나와 있어? 누구의 비열이야? 용액이야? 물이지. 그리고 질량 누구야? 물의 질량이지. 봐보자. 아까 우리 간이 열량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누구였어? 용액이었었지. 내가 아까 뭐랬어? 그림 하나만 그려보면 당연히 아는 거야. 얘는 물에다가 용기를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지. 간이 열량계는. 근데 통열량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통열량계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그럼 얘는 당연히 용매고 용질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CM이라고 하는 거는 물의 비열과 물의 질량이 되는 건 당연한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라지 C 누구지? 연용량 누구? 통열량계의 열용량이 되고, 그 다음 또 델타 T, 델타 T는 둘 다 어떻게 돼? 똑같이 그냥 온도 변화가 되겠지. 맞지? 그리고 온도 변화된 값이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같지. 그리고 같게 하려고 반응하고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 그건 뭐야? 열평형이 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 해야지 계산값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봐보자.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빵! 여기서 반응하고 아니면 생성을 딱 하고서 분해를 딱 할 때 여기에 부피값이 변해 안 변해? 변하지가 않지. 열량을 뺏기는 게 많을까 적을까? 열량을, 그러니까 이 강철통 안에서 우리가 열량값이 소모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겠지. 그러면 얘는 간이 열량계 같은 경우는 그림만 봐도 스트라이폼 되어 있고 막 뚜껑을 들썩들썩 하고 있으니까 얘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면 얘는 쟤보다는 정밀 측정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아까 저기서는 어떤 거랬지? 연소열과 중화열처럼 우리가 좀 반응이 격렬하지 않은 거였었는데 여기서는 뭘 할 수 있어? 격렬한 반응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 반응의 열량 측정이 가능하게 되겠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우리 아까 반응열의 종류는 누가 있었어? 연소열이 있었지. 그 다음에 격렬하게 만약에 생성되는 생성열이나 분해열 같은 게 가능하게 되는 거지. 이 생성열이랑 분해열 같은 게 왜 격렬하냐면 만약에 내가 생성물이나 분해했던 그 물질에 누가 있을 때? 기체가 있을 때 얘는 당연히 격렬해지겠지.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맞지? 그래서 이런 게 측정 가능한 게 통열량계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통열량계.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봐보자.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얘는 단열이 잘 돼야 된대. 단열, 당연하지. 그러면 여기 지금 강철통이라고 했는데 얘를 좀 바꿀게. 얘를 단열 용기로 바꿀게. 단열 용기라고 하는 건 외부랑 열 차단이 된 거야. 맞지? 열의 교환이 불가능한 거의. 그걸 우리가 단열 용기가 되고. 자, 동그라미 2번에 봐보자. 매우 단단함으로 생성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생성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는 기체 같은 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 거지.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정부피 열량계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주로 연소 반응이나 반응열의 측정을 하는데 반응열, 생성열이나 분해열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측정하는 데 사용되고 얘도 우리 간이 열량계에서 사용했던 중화열이나 아니면 용해열도 사용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있는데 얘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되는 것 뿐이겠지. 맞지? 자, 그래서 통열량계가 이렇게 되고 간이 열량계도 그런다고 장점이 없는 건 아니야. 장점은 뭘까? 얘는 일단 쟤보다 간편하겠지.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맞지? 얘는 쟤보다 조금 번거롭다가 돼서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탐구자료청에 있는 간이 열량계 계산하는 문제도 한번 너네가 집에서 숙제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내가 정의시험 본다 그랬어. 반응 엔탈피 반생반에 해당하는 델타 H가 0보다 클 때, 델타 H가 0보다 작을 때, 흡열인지 발열인지 Q값까지 같이 해가지고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응열의 종류, 연소열, 생성열, 분해열, 중화열, 용해열, 정의 다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또 뭘 볼 거냐면, 열량의 두 가지 공식이 있었지. 간이 열량계 공식이랑, 그리고 통열량계 공식인데, 간이 열량계 공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용액의 비열. 용액의 질량. 맞지? 통열량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물의 비열, 물의 질량, 그리고 통열량계의 열류량. 이 공식 쓸 수 있는 거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야. 한 번만 그려보면은 얘는 당연한 게 되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숙제는 몇 페이지까지냐면 129페이지까지 다음 주까지 풀어오는 걸로 하자. 근데 문제 풀다가 너네가 실수하는 게 있을 거야. 실수하는 게 있으면은 꼭 그걸 기억해. 반응열의 측정. 몇 몰? 1몰. 알겠지? 반응열 종류에서 나왔던 거. 너네 문제 틀린 거 보면 다 그것 때문에 틀릴 거야. 자, 필기하고서